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잿빛 도시의 낡고 허름한 골목길, 그곳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 숨겨진 작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삶의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유난히 지치고 힘드셨나요? 혹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희미해진 믿음을 다시금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의 한 작고 초라한 동네, 그곳에 자리한 행운 슈퍼의 삐걱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빌딩 숲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존재하는 무수한 동네 중 하나인 희망동.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희망보다는 낡고 빛바랜 시간의 흔적이 더 역력한 곳이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간판이 떨어질 듯 낡은 행운 슈퍼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행운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게 주인 박 사장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다. 박 사장은 40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한때는 그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그를 거리로 내몰았고 퇴직금과 대출금을 탈탈 털어차린 것이 바로 이 작은 가게였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아이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지만 대형 마트와 편의점의 공세 속에서 동네 구멍가게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날도 오후는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낡은 냉장고에 웅 하는 소리만이 적막한 가게 안을 채웠다. 박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배달 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날아온 공과금 고지서와 딸아이의 학원비 청구서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에휴, 그의 한숨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가게의 낡은 유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 사장은 반사적으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들었다. 요수스. 그의 인사는 끝을 맺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의 표정을 순식간에 굳게 만드는 유일한 손님. 동네에서 외상 할머니로 통하는 김씨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낡았지만 정갈하게 빤 회색 옷차림이었다.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깊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익숙하게 우유 한 팩과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모두 합쳐봐야 몇천 원 남짓한 딱 하루 끼니를 해결할 만큼의 양이었다. 물건을 들고 카운터로 다가온 할머니는 박 사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상진. 언제나 같은 말이었다. 변명도, 사정도, 미안한 기색도 없는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한 두 마디. 박 사장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가게의 사정도 어려운데 밑도 끝도 없이 외상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뱉어낼 수가 없었다. 앙상한 손으로 두부를 쥔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만 같아서였다. 결국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파란색 표지가 다해진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가 외상 장부라 부르는 물건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공책을 펼쳤다.
김씨 할머니라고 적힌 페이지는 이미 여러 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품목,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0월 5일 우유, 라면, 이추 500원. 10월 6일 계란 한 줄, 4,000원. 오늘 산 물건 값을 더하자. 외상값 총액은 어느새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박 사장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든 채 망설였다. 이 돈이면 딸아이 학원비를 내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의 펜은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월 12일 우유, 두부, 콩나물 4초 500원. 글씨를 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그가 장부의 기록을 마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다가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섰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삐걱 문이 닫히고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박 사장은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선사업가라도 되는 줄 아나 그는 신경질적으로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쪽에서 살림집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정확히 박 사장이 방금 덮은 파란색 공책에 꽂혀 있었다. 방금 그 할머니 또 오셨다 갔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냥 늘 사가시는 거 몇 개. 박 사장은 괜히 딴청을 부리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도 힘든 거 알잖아요. 저번 달 정희세도 겨우 냈어요. 애 학원은 어떡할 거고요. 언제까지 저 할머니 외상을 봐줄 셈이에요. 저 할머니가 우리 사정 봐준대요. 아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박 사장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동네 사람들 말 못 들었어요. 저 할머니. 다른 가게에서도 그러고 다닌대요. 순진하게 당하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요. 아니야, 그럴 뿐 아니셔. 박 사장의 반박은 힘이 없었다. 사실 그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깊고 슬퍼 보이는 눈을 보면 차마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가게 말아먹을 일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네, 아내는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고는 안으로 획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박 사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혼자 남아 텅 빈 가게를 둘러보았다. 선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물건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색이 바래고 있었다. 행운 슈퍼라는 간판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외상 장부를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빚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리석은 동정심과 무능력의 증거처럼 보였다. 다음번에 할머니가 오시면, 정말 다음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다고 그는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또다시 할머니가 저 삐걱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신은 또다시 이 낡은 파란 공책을 꺼내 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박 사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장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어둑해진 가게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바람 소리였다. 아내와 다툰 뒤 며칠간 행운 슈퍼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박 사장과 아내는 서로에게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내는 가게 일을 돕다가도 낡은 파란색 외상 장부가 든 서랍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수백 마디의 원망보다 더 날카롭게 박 사장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더 열심히 물건을 나르고 선반을 닦았지만 아내의 한숨소리 하나하나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옆집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 여사였다. 그녀는 동네 대소사는 물론 누구네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동네 정보통이었다. 어유, 박 사장 바쁘네 바빠. 날도 더운데 시원한 거나 하나 마실까 하고 최 여사는 냉장고에서 옥수수 수염차 한 병을 꺼내 들고는 계산대로 왔다. 돈을 내는가 싶더니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박 사장에게 몸을 기울였다. 근데 박 사장, 내가 참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직도 그 외상 할머니한테 물건 그냥 줘요. 올 것이 왔구나. 박 사장은 속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고, 사장님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 돈을 못 벌지. 최 여사는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어제 저쪽 시장통에 갔다가 뭘 들었는지 알아요, 그 할머니. 사실은 아들이 강남에 으리으리한 빌딩을 가진 부자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아들하고 연 끊고 일부러 저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동정심 이용해서 공짜로 물건 얻어간다는 거야. 아주 영각한 노인네라고들 수군거리더라고. 에이, 설마요. 그럴 뿐 아니에요. 옷차림도 그렇고 딱 봐도 형편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박 사장은 애써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혹시나 하는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디 장사하겠어. 믿지는 장사 그만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야. 다 박 사장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들어요. 최 여사는 자기 할 말만 다 쏟아내고는 거스름돈은 됐어. 한마디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의심의 씨앗과 찝찝한 공기만이 남았다. 박 사장은 방금 최 여사가 했던 말을 곱씹었다. 아들이 부자라고 일부러 저러고 다닌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동정심은 한낱 기만과 조롱의 대상이 된 셈이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끈질기게 그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 늦게는 채소 도매상의 이 씨가 대금 결제를 받으러 왔다. 이 씨는 험상궂은 인상만큼이나 말도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박 사장은 주머니와 계산기를 탈탈 털어 겨우 대금을 맞춰주었다. 쭈글쭈글한 1,000원짜리 몇 장까지 세고 있는 박 사장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이 씨가 툭 한마디 던졌다. 박 사장, 장사 그렇게 하면 힘들어. 예, 아직도 외상 장부 같은 거 쓰면서 장사하나 봐. 내가 아까 얼핏 봤는데. 이 씨는 턱짓으로 카운터 서랍을 가리켰다. 박 사장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장사를 해. 정은 마음속으로만 주는 거야. 그렇게 돈으로 정을 주다가는 가게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라고. 나도 장사 하루 이틀 해본 사람 아니야. 딱 보면 알아. 박 사장 그러다 큰일 나. 이 씨의 말은 최 여사의 가십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의 장사 수완, 가장으로서의 능력 자체를 문제 삼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꾸깃꾸깃한 지폐만 내려다보았다. 이 씨가
트럭을 몰고 떠난 뒤 가게 안쪽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고 있던 아내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등신 호구로 본다고요.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일 모레 우리 수진이 가을 소풍 가는 날인 거 알아요. 애가 김밥에 스팸햄 좀 꼭 넣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트 가서 제일 싼 김밥 햄 하나 사줄 돈도 아까워서 망설이는 판국에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김밥 햄이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박 사장의 머리를 때렸다. 그래, 그랬다. 딸아이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기도 벅찬 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구를 동정하고 있는 걸까?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그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는 쪽지만 남겨둔 채였다.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게도, 동정심도, 그리고 그 외상장부도. 그때였다. 딸랑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가게 문이 열리고 김씨 할머니가 들어섰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최 여사의 비아냥, 이 씨의 충고, 아내의 눈물이 그의 귓가와 눈앞에서 생생하게 맴돌았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할머니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다. 정말 저 옷은 일부러 낡은 것을 골라 입은 걸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한 영이일까? 그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몸짓에서 기만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우유 한 팩과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카운터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할머니의 입이 열렸다. 울상주인. 그 순간 박 사장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할미언니. 할머니는 처음 듣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박 사장은 입을 열었다.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말이 그의 혓바닥 위에서 맴돌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끝내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본 순간 그는 모든 말을 삼켜버렸다. 할머니의 눈은 놀라움으로 약간 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눈보다도 더 정직하고 투명해 보였다. 그 눈빛 앞에서 아들이 부자라는 소문이나 영악한 노인이라는 비난은 한낱 저속한 험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파란색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다. 11월 15일 우유 라면 2,500원.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패배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 안에 마지막 남은 연민을 참아버리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패배였다. 할머니는 물건을 챙겨들고 조용히 돌아섰다. 가게의 문이 닫히고 박 사장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유리문 밖으로 지나가던 옆집 초의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초의 여사는 가게 안을 힐끗 보더니 저런
저런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박 사장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온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그를 덮쳐왔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2월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의 하늘은 납처럼 무거운 회색빛이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은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희망동의 낡은 골목길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행운 슈퍼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가게 안의 낡은 석유난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콜록거리기만 했고 실내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싸늘했다. 박 사장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아내 미영은 친정에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냉기는 집안의 온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외상 장부에 대해 잔소리하지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박 사장에게는 더 큰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기계처럼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시름만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재앙은 예고 없이 가장 평범한 날에 저녁에 찾아왔다. 아바, 배가 너무 아파.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던 딸 수진이가 배를 움켜쥐며 울상을 지었다. 처음엔 박 사장과 아내 모두 체한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화제를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신음하는 아이의 모습에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여보, 안 되겠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박 사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골목에 세워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진눈개비가 흩날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부부는 아이를 안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의 소란함과 소독약 냄새,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의사는 굳은 얼굴로 진단 결과를 알렸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염증 수치가 매우 높고 복막염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단어에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박 사장은 애써 아내를 부축하며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을 거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아내와 자기 자신을 향해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방망이질 쳤다. 아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진이 곁을 지키는 동안 박 사장은 원무과로 향했다. 접수 창구 직원이 무심하게 내뱉은 수술 및 입원 예상 비용은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의 전 재산을 긁어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앱의 장호를 확인했다. 화면에 뜬 숫자는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비웃고 있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밤부터 박 사장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은 저마다의 힘든 사정을 늘어놓으며 작은 위로의 말과 함께 소에게 돈을 붙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은행 대출은 신용 등급이 낮은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당장 수술비가 급한 상황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수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박 사장은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오후 아내와 교대하고 잠시 가게에 들른 그는 텅 빈 가게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바로 어제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 공간이 오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카운터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파란색 외상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장부를 거칠게 넘겼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의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빽빽하게 적힌 외상 기록들. 총액은 어느새 4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40만 원.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병원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숫자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보였다. 순간 할머니에 대한 연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최 여사의 수군거림, 이 씨의 충고, 아내의 눈물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으로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았어.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친절이 결국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자신의 선의가 딸아이의 병원비가 되어야 할 돈을 남모르는 노파에게 빼앗긴 결과를 낳았다. 박 사장은 외상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공책이 퍽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심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예전의 온화한 눈빛은 사라지고 매섭고 날카로운 빛만이 번뜩였다. 그는 맹세했다. 만약 그 할머니가 다시 한번 가게에 나타난다면 그는 더 이상 거절만 하지 않을 것이다. 멱살이라도 잡고 따질 것이다. 당장 외상값을 갚으라고 소리칠 것이다. 만약 돈이 없다고 발뺌하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창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에서 울부짖는 분노의 포효 같았다. 이제 더 이상의 동정은 없었다. 오직 냉혹한 현실과 배신감에 대한 복수심만이 그의 안에 가득했다. 전날 밤에 눈보라가 지나간 세상은 온통 비통한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한 점의 햇살도 없었다.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차가워 살을 애는 듯했다. 바깥 풍경은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긴장된 정적, 위태롭고 두려운 평온함 그 자체였다. 박 사장은 가게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사운 뒤 병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연락 가능한 마지막 친척에게 머리를 조아려 돈을 빌린 덕에 딸의 병원비 일부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과 입원에 드는 막대한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형 선고처럼 그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걱정에 찬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잠을 설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다. 그는 계산대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유리문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김씨 할머니가 나타나기를 반쯤은 바라고 반쯤은 두려워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의 참말들, 신랄한 비난의 문장들이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연습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동정도 망설임도 없을 터였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아버지의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이 건조하고 차갑게 울렸다. 할머니였다. 오늘따라 할머니는 유난히 더 쇠약하고 지쳐 보였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앗아간 듯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모습에 박 사장의 마음속에서 원치 않는 연민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지만 그는 즉시 분노로 그 감정을 짓눌러 버렸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느릿한 걸음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단 몇 가지. 작은 우유 한 팩과 진통제 한 갑.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찐득하게 굳어졌다. 박 사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갑고 단단한 눈으로 할머니를 쏘아볼 뿐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늘 하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목소리는 더 작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외상진. 그것은 도화선이었다. 그의 안에 쌓여있던 절망과 분노라는 화약통에 불을 붙였다. 쾅. 박 사장이 계산대를 거칠게 내리쳤다. 요란한 소리가 정적에 잠긴 가게 안을 울렸고 할머니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피로로 쉬어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서랍에서 낡은 외상 장부를 꺼내더니 할머니 앞 계산대 위로 내던졌다. 이것 좀 보시라고요. 이게 다 할머니 외상값이에요. 4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내 딸 아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피가 마르는데 할머니는 뭐요? 아들이 강남에 빌딩도 있는 부자라면서요. 일부러 불쌍한 척하면서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는 게 재밌으십니까? 내 친절이 그렇게 우스웠어요. 그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온갖 소문과 억울함, 한 아버지의 고통을 전부 토해냈다.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의 고함 소리에 깡마른 몸이 가늘게 떨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난 얼굴을 한 번, 그리고 계산대 위에 펼쳐진 외상 장부를 한 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익숙한 그의 필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의 늙은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깊게 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닭.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기록의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다. 할머니는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만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 한평생의 비극을 모두 담은 듯한 고요한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목이 맨 듯 끊어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은 이미 그녀를 떠나버린 듯했다. 대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낡은 외투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박 사장은 그녀가 장애인 증명서나 뭐 그런 변명거리를 꺼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작은 천 주머니였다. 노인들이 푼돈을 넣어 다니는 그런 주머니였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주머니의 조임끈을 푸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녀는 주머니를 계산대 위에 거꾸로 털었다.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 한 줌이 떨어져 내렸다. 한눈에 봐도 외상값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어쩌면 저것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그 푼돈 더미를 박 사장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녀는 박 사장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허리를 깊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숙였다. 그것은 사죄의 절이었을까 아니면 감사의 절이었을까 그는 그 의미를 읽을 수 없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계산대 위에는 우유와 진통제, 그리고 그녀의 구겨진 푼돈 더미가 남겨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대결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다. 그녀의 반응 눈물, 침묵의 슬픔, 푼돈, 그리고 마지막에 깊은 저르스 때 그의 모든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 그의 분노는 증발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끔끔찍한 불안감이 뒤섞인 혼란만이 남았다. 내가 방금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가? 내가 틀렸던 걸까? 장부 위에 떨어지던 그녀의 눈물방울이 환영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계산대 위에 구겨진 지폐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그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돈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작고 구부정한 그녀의 뒷모습이 황량한 겨울 풍경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는 이겼다. 그는 거절의 말을 뱉어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차갑고 정적인 가게 안에 홀로 못 박힌 듯 서서 방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격렬한 대립이 끝난 후 행운 슈퍼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닌 숨막히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정적이었다. 김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은 계산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 사장은 그것을 금고에 넣을 수도 참아 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행동을 말없이 고발하는 유형의 증거물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과 깊은 절을 하던 모습이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제의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적하게 달라붙어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죄책감만이 남았다. 그는 나는 절박했어. 내 딸이 아팠으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해 보려 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비열한 불량배, 가장 약한 사람을 괴롭힌 악당이 된 것만 같았다. 첫째 날, 할머니는 평소 오던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사장은 안도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편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릴 때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문 쪽을 쳐다보았고 심장은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둘째 날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작고 끈질긴 걱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궁금해졌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날씨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이 추웠다. 감기에 걸리신 건 아닐까? 그는 할머니가 사려던 진통제를 떠올렸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죄책감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셋째 날, 걱정은 진정한 염려가 되었다. 수술 소식을 듣고 돌아온 아내는 풀이 죽어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여보, 혹시 그 할머니 요즘 지나다니는 거 봤어? 박 사장이 머뭇거리며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박 사장은 가게 밖으로 나설 때마다 거리에서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어두운 구석과 좁은 골목을 샅샅이 훑으며 익숙한 형체를 찾길 바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제 할머니의 부재는 가게 안에서 하나의 실체적인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늘 서 있던 구석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 보였다. 박 사장의 상상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 걸까? 텅 빈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애초에 그녀에게 집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을까?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야만 한다고,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소문을 퍼뜨렸던 세탁소의 최 여사를 찾아갔다. 초의 여사님, 혹시 김씨 할머니 댁이 어딘지 아세요? 세탁물을 정리하던 최 여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이 동네 어딘가 살겠거니 했지. 그 노인네랑 말 섞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알겠어. 근데 왜 돈 받으러 가게? 최 여사의 대답은 박 사장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드러났다. 이 동네 그 누구도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 모두가 보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존재였다. 소문은 그저 공허하고 근거 없는 험담일 뿐이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던 것이다. 그는 텅 빈 가게로 힘없이 돌아와 계산대 위에 푼돈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겨진 지폐와 동전들을 모았다. 주머니나 금고에 넣지 않았다. 대신 깨끗한 봉투 하나를 찾아 그 안에 돈을 넣고 입구를 단단히 봉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주스러운 파란색 외상 장부를 꺼냈다. 그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할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기록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무거운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그는 붉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외상 기록 위에 항목 하나하나마다 단호하고 분명한 두 줄을 그었다. 그 행위는 모든 빚이 무효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뒤늦은 행동이었다. 만약 이 봉투를 할머니에게 전해드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영영 사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장의 마지막, 박 사장은 굳게 봉인된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는 어두워지는 차가운 거리 풍경을 내다보았다. 가게는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다. 침묵은 더 이상 소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에 대한 증거이자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한 사람에 대한 잊히지 않는 상기였다. 그는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할미언니, 어디 계세요? 그의 질문은 차갑고 텅 빈 공기 속에 답 없이 맴돌았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을 드리우며 다음 장에 나타날 예기치 못한 방문객을 예고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김씨 할머니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박 사장의 마음속에서는 초조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희망이라는 감정을 거의 마비시켜버렸다. 그는 더 이상 골목 어귀를 쳐다보지도 문에 달린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가게를 지킬 뿐이었다. 수진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병원비라는 무거운 현실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돈이 든 하얀 봉투는 여전히 계산대 한 구석에 놓인 채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기념비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고 흐린 전형적인 겨울날이었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박 사장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행운 슈퍼 앞 낡고 초라한 골목길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박 사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희망동, 특히 이 후미진 골목은 고급차가 들어올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려진 검은색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스타일.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차갑고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행운 슈퍼를 향해 걸어왔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박 사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누구지 혹시? 할머니의 그 부자 아들이 보낸 사람인가? 내가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소송이라도 걸려는 건가, 아니면 병원비를 내느라 연체된 내 대출금 문제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박 사장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 사장을 위아래로 훑자 박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여기가 행운 슈퍼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네, 맞습니다만. 박 사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혹시 이 가게 주인이신 박상철 사장님 되십니까? 남자가 자신의 이름 전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박 사장은 더욱 겁에 질렸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제야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꺼낸 말은 박 사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박 사장의 머릿속은 더욱 하얘졌다. 최민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말을 멈췄다가 박 사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천둥처럼 박 사장의 귓전을 때렸다. 저는 고 구기명희님, 즉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셨던 할머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박 사장은 남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 구기명희님 돌아가셨다고. 기명이 그 초라했던 할머니의 이름이 그렇게나 고상했다고. 그리고 법률 대리인 변호사. 그 할머니에게 변호사가 있었다고. 수많은 질문이 폭탄처럼 그의 머리셔 속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눈앞에 낯선 방문객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준 변호사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박 사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다. 고인께서 박상철 사장님께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사장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고인 기명희, 법률 대리인, 유언 집행. 귀에 꽂힌 단어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파편처럼 떠다녔다. 마치 현실이 아닌 아주 길고 지독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최민준 변호사는 박 사장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짐작한 듯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찰칵, 찰칵, 정적이 흐르는 가게 안에서 유난히 크고 차갑게 울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박 사장은 간신히 현실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가방 안에서 첫 번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을 본 박 사장의 눈이 커졌다. 낡고 해진 파란색 표지의 외상 장부. 그가 며칠 전 분노의 차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공책이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방 한구석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공책을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옆에 두툼하게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다발 하나를 나란히 놓았다. 돈은 모두 신권인 듯 빳빳했다.
이것은 고인께서 이 장부에 기록된 외상값 전액입니다. 총 38만 7,500원. 정확합니다. 박 사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때로는 아내의 핀잔을 들어가며 꾸역꾸역 기록했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금 다발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의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것은 최 변호사는 가방 안에서 훨씬 더 거대한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5만 원권 돈다발들이었다. 계산대 위는 순식간에 노란색 지폐로 뒤덮였다. 가게 안에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돈의 무게감에 박 사장은 숨이 막혔다. 김영희 여사님께서 박상철 사장님께 남기시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박 사장은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뒤쪽 선반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건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것은 그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액수였다. 그의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액이었다. 최 변호사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런 착오 없습니다. 사장님. 김영희 여사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사장님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작은 가게 이름처럼 다른 이들에게 조건 없는 행운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판단하셨습니다. 멀더윈드웨이. 박 사장이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 때 최 변호사는 마지막 물건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돈다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서류 봉투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장님께서 월세로 운영하고 계신 이 가게와 이 건물의 등기권 리증입니다. 김영희 여사님께서 2년 전 이 건물을 매입하여 사장님 명의로 신탁해 두셨습니다. 이제 이 가게와 건물은 온전히 박상철 사장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도 쫓겨날 염려가 없다. 그의 가장 큰 현실적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아버리는 선물이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귀가 윙윙거리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의 병원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세상을 저주했던 그였다. 그런 그에게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와 안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도대체 왜 내게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남들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던 보잘것없는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박 사장은 계산대 위에 산처럼 쌓인 돈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기분이었다. 그때 최민준 변호사가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더 꺼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 김영희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박 사장님을 위해 직접 쓰신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민준 변호사가 내민 낡은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의 이름 박상철 귀하라고 쓰인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쓴 티가 역력했다. 최 변호사는
박 사장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듯 조용히 가게 구석으로 물러나 창밖을 바라보며 그를 배려해 주었다. 박 사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숨을 참고 편지지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 그녀의 삶 전체가 담긴 마지막 이야기였다. 박상철 사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제멋대로 사장님의 삶에 끼어들어 마지막까지 이런 큰 짐을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놓았는지 모릅니다. 부디 이 못난 늙은이의 마지막 진심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항상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번듯한 사업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룻밤 사이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막대한 재산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피부티 같던 친척들은 제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며 재산을 노렸고 평생의 동지라 믿었던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고 제 마음속에서 믿음과 희망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유령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렇게 찾아온 곳이 바로 희망동, 그리고 사장님의 행운 슈퍼였습니다. 저는 수년간 사장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 한숨 짓는 모습, 아내의 잔소리에 고개 숙이는 모습,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부유해서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도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늙은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떼어주는 분이셨습니다. 그 외상 장부는 제게 빚의 기록이 아니라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온정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찾아갔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제게 소리치셨던 그날 말입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선한 사람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장님의 그 분노야말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친절이 얼마나 진실되고 값진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어리석은 시험으로 사장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 선물들을 자선이나 동정이라 생각지 마시고 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것에 대한 늙은이의 진심 어린 감사 표시로 받아주십시오. 이 돈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고 가게를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만의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작은 행운을 나누어주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제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을 믿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영희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박 사장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고
한평생 외로웠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리는 듯한 깊은 감동과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을 그친 박 사장에게 최 변호사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여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요. 몇 달 후 희망동의 행운 슈퍼는 새롭게 단장했다. 간판은 깨끗해지고 내부는 환해졌지만 동네 사람들을 방해는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가게 계산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 김영희 할머니의 작은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 아이가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새로운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저씨, 돈.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박 사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윙크를 했다. 괜찮아. 이건 아주 특별한 할머니께서 주시는 선물이란다. 그의 모습 위로 액자 속 김영희 할머니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합니다. 허름한 옷차림, 어눌한 말투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고 나의 작은 친절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온정 하나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며 나아가 나 자신의 삶까지도 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누군가의 행운 슈퍼가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존재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때 진짜 행운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울고 웃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따스한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